세상에 의미 없이 떠도는 공문은 없다. 화끈하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조근접 1차 토크. 풍문으로 들어쇼!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하,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하나도 안 고맙네. 아하, 보답하리. 스승의 날. 오늘은 가수 스승의 날 아니에요. 가수였죠? 사실 5월에는 스승의 날 말고도요. 어버이날, 어린이날, 그리고 부부의 날, 또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날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5월에는 유난히 가수들의 콘서트가 많이 열리는데요. 팬들에 대한 고마움을 노래로 전하고 또 팬들은 그런 스타를 응원하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스타에게 응원보다는 집착하는 팬들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스타들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최근 스타들의 고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소의 이유는 바로 악플과 스토킹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는 문채원의 남자친구가 맞다. 문채원과 사귀는 게 만약에 틀리다면 군용사고로 손가락을 자르겠다. 한 인기 BJ가 아이유는 나한테 고소해라, 괜찮다. 나는 그러면은 고소해주면 영광이다. 아이유가 만약에 날 매장시키려면 아이유 이미지만 손상이 된다. 와. 이지연 씨가 신원 미상인 괴한들에게 납치를 당했다. 땅에 파묻어 버리겠다. 이미 땅을 파놨다. 이지연 씨의 납치를 두고 영화 개봉으로 인한 자작극이 아니냐. 신문 사회면을 대대적으로 장식했던 나훈아 씨가 습격을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피습 사건을 사주한 건 남진이었다. 어머. 최근 스타들의 고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소의 이유는 바로 악플과 스토킹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그 대표적인 고소 사건으로 최근에 배우 문채원 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는데요. 지난 4월 11일입니다. 문채원 씨가 한 남성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아니 근데 문채원 씨 하면 저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공주의 남자랑 굿닥터로 열연을 펼쳐주신 분인데 근데 평소 이미지하면 좀 단아하고 청순한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고소장 제출이랑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 어떤 일이 있었나요? 네, 고소장을 제출한 이유는 명예훼손죄 때문이었는데요. 사건의 시작은 무려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 2015년에 한 남성이 문채원 씨의 SNS에 댓글을 다는데요. 댓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채원 씨 숨겨놓은 남자친구 있죠? 디데이를 잡았으면 이제 팬들에게 공개해야죠. 남자친구가 없다면 댓글을 삭제하세요. 라고 글을 남깁니다. 근데 어쨌든 혹시 진짜 문채원 씨랑 과거에 다른 어떤 실제 인연이 있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좀 억하심정에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남자친구면 저런 글 안 올리죠. 그렇죠. 남자친구면 저렇게 안 올리죠. 그렇죠. 모두가 볼 수 있는 저런 공간에서의 저런 글은 좀 약간 위험하죠. 근데 뭐 일단 이렇게 올린 것 자체가 내용만 보면 뭐 얼핏 보면 그럴듯해 보이는데 내용이 황당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문채원과 사귄 게 만약에 틀리다면 군용사고로 손가락을 자르겠다. 만약에 틀리다면 손가락을 자르고 부러뜨리겠다. 이렇게 아주 좀 지나치게 무시무시한 표현을 좀. 결국 누리꾼들은 이 남성을 스토커라고 비난을 합니다. 근데 또 이 스토커라는 비난에 이 남성이 또 반박의 글을 올리는데 그 내용이 너무 좀 자극적이에요. 그 내용을 좀 보면요. 왜 사람을 정신병자 취급을 하냐. 소속사에 확인해봐라. 라면서 욕설을 하고 따지기도 했고 그 뒤에 말은 심지어 내가 문채원의 사생활 동영상이라도 올려야 하나라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아니 말도 안 되게 근데 글을 써버리니까 진짜 일단은 설득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거를 상대방을 신뢰를 갖게 하려면 아주 객관적 증거가 있다든지 지금 저거 주장도 객관적 증거가 아니고 주장이지. 그래서 그런 증거도 없고 아니면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고개를 끄덕하게 해야 되는데 아예 일방통행식 주장이기 때문에 조금 신뢰에는 문제가 있다. 실제 동영상은 뭐 존재하지도 않고 공개되지도 않았죠. 당연히 그랬겠죠. 있었으면 뭐 그렇게 올리지도 않았겠고. 그리고 참 희한한 게요. 심지어 지난 4월 26일에는 자신의 블로그에 본인이 먼저 1년 전에 문채원 씨를 명예훼손 방조죄로 신고를 했고 검찰에서 이 사건을 각하시켰다라는 통지서를 받았는데 이 통지서를 사진을 찍어서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자신이 문채원 씨의 남자친구임을 주장하는 거죠. 아니 본인이 각하처분 받은 건 본인이 거짓말을 네. 했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증거가 되는 거지? 저거는 허언증과 더불어 약간 글을 만드는 망상증 약간 이렇게 너무 팬심이 과하다 보면
그게 이제 글이 돼서 막 자기가 관심 받고 싶어지다 보니까 말을 만들고 글을 만들고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인터넷 그냥. 중독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맞아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그 세계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에 대한 궁금증이 다들 쏠렸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진짜 자기가 떳떳하게, 자기가 당당하게 오히려 SNS에 자신의 신상을 공개를 했어요. 1972년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건축가 또는 정치가라는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대선판도 흔들 다크호스 그렇게 소개를 했고 일단 뭐 여기다가 이제 덧붙여서 꿈이 있는 건축가라는 책을 집필한 적이 있는데 이거는 문채원 씨를 위해 쓴 책이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책을 좀 찾아보면은 구매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온라인상에서 구매는 안 되는데 검색은 되고 네. 33,000원에 가격에 2014년에 네. 발간된 책입니다. 뭐 어쨌든 간에 문채원 씨가 뭐 반응이 바로 나왔더라면 사람들이 뭐 의심할 수도 있었는데 또 반응을 또 안 했단 말이에요. 약간 일부는 또 의심도 했겠죠. 근데 문채원 씨의 실제적인 반응은 이후에 어땠나요? 사실 반응을 안 보인 이유는 애시당초 여러 가지 글들을 보면 조금만 읽어보면 너무나도 허무맹랑하니까 굳이 대응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일정 수위를 아예 넘어서고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니까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면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이제 밝힙니다. 또 이 남성이 글의 내용이 점점 더 인신 공격에 가까운 그 수위 높은 글들로 더 양산이 되거든요. 무반응이니까. 근데 이것도 지금 수위가 굉장히 높은데 여기서 수위가 높으면 이 사람은 완전히 작정했다는 건데 더 뭐가 있어요? 문채원 씨 SNS에 댓글로 여러 가지 글들을 또 올리는데요. 저는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문채원 씨만 깔고 앉을 수가 있는 돗자리 장수입니다. 굉장히 그리고 저 이게 무슨 명품 뜻인가요? 돗자리 하시는 것 또 같은데. 여배우 문채원은 얼마나 독한지 앉은 자리에서 풀도 안 날 것이다. 어휴. 쉽게 말해 엉덩이뿐만 아니라 온몸이 재촉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되게 보통 사람들의 언어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약간 진짜 상상 속에 성적이다. 빠져 있기 때문에 약간 일상에서 쓰는 그런 표현의 조합이 아니어서 이분만 이해하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여배우에게 이런 루머가 퍼지면 네. 소속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치명적인 일인데 저는 궁금한 게 소속사가 왜 계속해서 가만히 있었을까? 문채원 씨는 뭐 개인적인 입장을 표현할 수 없다 하더라도 소속사는 어떤 뭐 대응을 했었나요? 소속사 입장에서는 소속 배우다 보니까 그런 온라인상의 반응을 지켜는 보고 있었대요. 근데 즉각적으로 대응은 하지 않은 거죠.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수위가 높아지고 도가 지나치고 불쾌감을 넘어서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처하니까 이제는 입장을 밝혔는데 문채원의 남자친구라 주장하며 온라인상의 성적 모욕감을 주는 거를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한 남성에 대해 저는 좌시하지 않겠다라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뿐만 아니고 그 논란이 됐던 글을 게시 중단 요청을 했습니다. 소속사에서 실제로 중단 조치가 됐고요. 그런데 이 소속사에서 이 법적 대응 예고에 이 남성이 또다시 글을 남겨 파장이 일었죠. 와, 이런 상황에도 글을 남겼다면 심각하네요. 네. 네, 그래서 이 남자가 이렇게 본인 글 게시 중단 조치가 됐던 그 글을 캡처를 받아서 다시 그 사진을 올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채원 소속사 측에서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하는지 잘 지켜보기 바랍니다. 나도 맞대응을 하면 되니까요. 라면서 무서워. 반박글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소속사의 대응에 난 맞서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거죠. 네. 뿐만 아니라 법적인 공방으로 가면 나 또한 피해자가 된다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고 자신의 핸드폰 전화 그 통화 목록을 캡처한 것을 올리면서 사진을 올리면서 지금까지 문채원 소속사나 경찰서나 뭐 이런 곳에서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도 없었다. 결국 또 한 달 이렇게 질질 끌다가 흐지부지 하겠구만 이러면서 의연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어요. 문채원 씨 소속사에서 그렇죠. 입장이 있었어요? 소속사도 뭐 입장을 밝혔는데 소속사는 그 남성이 겁을 주려고 공지했던 그 부분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요. 문채원 씨한테 그런 협박을 해도 그분을 일부러 만날 의향이 있다든지 만나야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제 소속사는 뭐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쭉 그 사람이 올려오는 글을 지켜보고 있고 변호사와 상의 중이다. 그래서 이 법적 대응을 해서 조만간 고소를 하겠다. 이런 입장만을 밝혔습니다.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남성의 심리는 그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는 거에 대해서 막 희열을 느끼는 건가요? 왜 도대체 이런 일을 하는지 진짜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고통이 아니라 반응인 것 같아요.
그냥 고통이든 희열이든 그 반응을 반응에 준다는 대해서? 것 자체가 사실 이분 자체는 약간 허언증과 과대망상증도 있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이제 논란이 커지기 전부터 계속 문채원 씨 연애 스타일에 대한 글도 올렸던 적이 있고 또 소속사 대표를 또 저격하는 글을 쓰기도 했고요. 또 이제 비난하는 누리꾼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에게도 일일이 대응하면서 문제를 계속 키우고 또 정치적인 발언도 계속 하는 등 약간 정말 자기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기도 하죠. 아직까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지만은 제 생각에는 허위 사실일 것 같은데 그 만약에 이게 허언증에 의한 것이라면은 이거 꽤 중죄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명예훼손죄로 한 7년 정도 받을 수도 있고요, 최대. 아니면 벌금형도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뭐 자격정지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실이었다 하더라도 비방이 목적이었다고 하면은 뭐 공익성이 없는 그런 비방이었다고 하면은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천만 원의 벌금이니까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근데 이건 제 생각에 안 잡힌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대담해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우리가 뭐 드라마나 이런 거 재밌게 보면은 왜 남자 배우랑 꿈속에서도 만나고 뭐 그런 일이 흔하잖아요. 근데 직접 만나러 가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직접 만나러 다니고 자기가 정보 수집해서 문채원이라는 사람을 타겟을 삼고 이제 공격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아이돌 그 1990년대 막 핑클, 잭스키스 신화할 때는요 이런 거는 일도 아니었어요. 거의 뭐 예를 들면 뭐 베이복스다. 그러면 그 H.O.T다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뭐 누구와 누가 뭐 지금 사귀는데 만난다. 그거를 뭐 베이복스 누구한테 사진에다가 막 눈을 찔러가지고 피눈물 도려내고 칼로. 저는 그런 걸 다 보고 그러니까 근데 무섭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SNS가 활발할 때도 아니기 때문에 그걸 경찰에 신고하기도 참 애매모호한 사건들로 많이 종료가 됐거든요. 네. 이거는 심한 게 아니었던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는 그냥 상자 하나 받고 아 무서워 이렇게 하면 끝일 수 있지만 지금은 온라인에 이게 올려버리니까 사실 온라인 스토킹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스타의 가치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고 CF가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한 거죠. 네, 어쨌든 문채원 씨가 좀 마음고생이 많았을 것 같은데 현재 문채원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네, 문채원 씨는 안방극장 복귀를 앞두고 있는데요. 오는 7월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미국 드라마 리메이크한 작품이죠. 크리미널 마인드에 캐스팅돼서 지금 대본 리딩도 했고 첫 촬영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채원 씨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곤란을 겪기도 하지만 자극적인 발언으로 곤란을 겪은 스타도 있다고 합니다. 네, 최근 1년 반 만에 정규 4집 음반으로 컴백하자마자 음원 차트 1위를 달리고 있는 분입니다. 가수 아이유 씨. 아니 우리 아이유 씨한테 어떻게 자극적인 발언을 할 수가 있죠? 이슬 같은 우리 아이유 씨. 한 인기 BJ가 아이유 씨를 겨냥해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됐는데요. 지난 4월 5일입니다. 그 온라인 방송에서 BJ에게 질문이 들어옵니다. 아이유가 좋아요? 아니면 본인 반려견이 좋아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니까 BJ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아이유다. 어쩔 수 없다. 왜냐하면 아이유는 나한테 XX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완전적으로. 너무해. 와 글도 아니고 영상은 어떻게 공식적인 석상에서 네. 공식적인 그런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한테 그 직접적인 그런 표현을 한다는 거는 뭐 이건 예의를 떠나서 몰상식함의 극치를 보여준 것 같아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다 이렇게 화가 나는 건데 아이유 씨야 뭐 작은 어떤 연결 뭐 고리라도 있나요? 뭐 아는 관계라도 되나요? 전혀 연관이 없는 분이었고요. 오히려 이게 좀 논란이 되니까 사실 나는 아이유 씨 팬이었다라고 자처를 했고요. 실제로 이제 알고 보니까 이 BJ가 자신의 방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아이유 씨에 대한 좀 성적인 얘기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해요. 또 아이유 씨가 당시 열애설이 났을 때도 그 열애설에 대한 멘트를 이제 이분이 했는데 아이유가 자신과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 그러니까 본인은 남자친구라는 건 거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도를 넘는 발언을 계속해서 했고 입에 정말 담을 수도 없는 성적인 발언도 계속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뭐 저도 영상 이제 캡처된 걸 봤는데 이게 뭐 결국 얘기는 내가 팬이에요. 사실은 좋아해서 그렇다 보니 그렇게 됐어라고 이렇게 자기 변명을 하는 게 굉장히 기만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자극적인 발언으로 약간 영웅 심리에 빠지기 위해서 누군가를 그렇게 이제 피해자를 만들면서 그렇게 방송을 한다면 결국은 누구의 지지도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물론 그 듣던 누리꾼들이 이제 조언을 합니다. 이 BJ가 당시 방송하는 장면을 보고 이 무조건 고소당한다. 그러면 고소해라, 괜찮다. 나는 그러면은 고소해주면 영광이다. 오히려 아이유 씨랑 만날 수 있지 않느냐. 완전 막무가내죠. 그리고 뭐 아이유 누나가 좋아서 그랬는데 뭘 어떠냐 이런 식이고 어쨌든 대응해주면 더 좋다는 이런 반응이었으니까 이건 정말. 근데 못 만나는데. 못 만나는데 만날 수 없고 해본 경찰서만 적은 가야 없는데. 되고. 근데 이게 사실 라이브 방송하는 사람들 보면요, 사실 컨텐츠가 별게 없다 보니까 자극성을 승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제일 요즘 많이 보는 게 프로게이머들 이제 은퇴하는 프로게이머들 막 스토커에서 방송하는 건데 게임이랑 관계없이 욕설 경쟁이 벌어질 수 있어요. 자극성이 있는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뭐 상대 같이 게임하는 사람한테 뭐 이런저런 욕하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면 심의가 안 되잖아 이런 방송들은. 그러니까 이거 안 걸릴 줄 안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발언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만우절날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걸로 도망갈 수 있을 구석을 만들어내는 거고, 뒤에 말했던 거는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아이유가 만약에 날 매장시키려면 이미지만 더 아이유 이미지만 손상이 된다. 그러니까 안 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자기가 잘못을 했다고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팬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본인은 팬이라고 그랬지만 팬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스토커나 마찬가지예요. 당신만 틀리지.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1인 매체 시대가 됐잖아요. 누구나 라이브를 할 수 있어요. 생방을 휴대폰으로.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되면서 걸러지지 않는 무자격자, 말이 BJ지 사실 이런 경우에는 전혀 자격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이 지금 논란이 된 이 BJ 같은 경우는 좀 나이가 어려요. 그래서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도 되지 않았고 사회적인 어떤 판단도 제대로 못 하는데 이런 그 정말 어린애한테 총기를 들려준 거나 마찬가지다. 이게 굉장히 좀 그렇죠. 큰 문제네요. 방송은 문제죠. 이제 방송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규정상 뭐 12세, 15세, 19세 이런 식으로 나이 제한까지 사실은 우리가 심의를 하는데 이 친구 이런 분들은 BJ에서 이제 막 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자기 수위를 컨트롤 못 하잖아요. 오늘은 야로 시작했다가 내일은 더 세지다 보면 누가 이렇게 제재하지 않는 순간 더 큰 얘기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 위험한 사실 상황이에요. 이게 생방송이다 보니까 제재의 개념이 법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은 사람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저도 이제 악플러들을 구수하거나 이런 걸 제가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100% 벌금형이에요. 단 한 명도 뭐 중복됐다고 해서 징역까지 간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선다면 이게 지금 IT나 콘텐츠나 1인 방송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커졌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벌금이나 아니면 징역형 자체가 굉장히 세져야 되거든요. 징역도 한 10년, 벌금도 한 20억 때리라 이거예요. 제발 좀. 이 BJ는 지금 현재도 그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평소에도 약간 수위가 너무 높고 도를 넘는 자기 말대로 색드립을 하는 그런 방송이었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의 그런 게 있어요. 제약 같은 게 있어요. 사이트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유명하게 흔히 알고 있는 그 풍선주는 그 사이트에도 퇴출을 당했다고 알고 있고 미국에도 이런 비슷한 큰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도 퇴출을 당했고 그래서 지금은 그 다른 동영상 사이트에서 했던 게 지금 이게 이슈가 된 거죠. 오기로 계속 하네요. 오기네, 오기. 하여튼 이 정도면 아이유 씨도 가만히 못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아이유 씨 입장에서는 어떤 반응을 밝혔나요? 혹시 뭐 아까 문채원 씨 경우랑 비슷합니다. 역시 소속사는 원론적인 얘기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참 곤란하거든요. 이거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니 좀 그렇고. 그래서 지난 4월 12일 날 소속사에서 일단 그 BJ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어쨌든 지금까지 해온 잦은 성희롱 발언 이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내 법무팀과 상의를 해서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함으로써 발본색원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런 입장 발표에 대해서 BJ의 반응이 좀 궁금합니다. 소속사 이 강력 대응을 하겠다라는 발언 이후에는 좀 꼬리를 내립니다. 실제로 이렇게 한 3분 가량 뭐 9번째 사과 영상을 올렸는데 그 영상 멘트를 보면은 저희 한마디가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책임감을 느끼고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해야겠다는 계기가 된 것 같다. 모든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라고 했고요. 또 여기서도 다시 한번 아이유 씨 팬임을 강조합니다. 강조하면서 혹여나 제 발언 때문에 아이유 씨가 불쾌했을 거라 생각하면 6년 팬으로서 내가 잠이 오지 않는다. 뭐 이런 아주 무책임한 발언으로 사과를 대신했습니다.
더 이상 이 일이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본인의 심경을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이 일을 제가 저지른 거에 대한 팬심이 부른 잘못된 참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아이유 씨에게 함부로 어떤 그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거는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무슨 아이유를 걱정하는 건지 아니면 뭐 본인의 얘기를 변명하는 건지 굉장히 이중적인 태도로 애매하게 답변을. 이게 보니까 공인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네요. 되게 연예인들 공인놀이. 듯한 착각을 좀. 무슨 이게 그 대국민 사과 발표처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주목받고 사람들이 댓글 남기고 이러다 보면 본인이 공인이 된 것 같은 느낌으로 이 아이유와 같은 동급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이 내용은. 이 사람한테서는 그 아이유라는 그런 아예 이름 자체를 언급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거를 딱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경우든지 미디어에서 안 받아줘야 되는데 자기네 미디어를 또 홍보하려는 데서는 또 이 사람을 또 데려다 써요. 그게 또 문제예요. 그렇다면 아이유 씨가 악플러를 고소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네, 맞아요. 아이유 씨 같은 경우는 좀 여러 차례 과거에 악플러를 고소한 적이 있는데 그때가 한 2013년도 됐을 거예요. 아이유 씨에게 결혼설과 임신설 증권가 찌라시가 한참 나돌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심지어 아이유 씨 같은 경우에는 그 결혼설과 임신설이 막 떠돈 그날에 지인들로 하여금 축하 전화도 그렇게 받았다고 해요. 그런 축하에 너무한다. 이런 전화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소속사에서는 이제 악의적 악플을 단 이 최초 유포자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또 잡고 보니까 강경하게 나가는 것보다는 일단 반성하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는 선처하겠다. 이렇게 약간 좀 유화적인 제스처로 이제 한 발 물러났고요. 일단 그 이유는 뭐냐면 항상 그 딜레마인데 소속사에서는 악플러들을 잡기 위한 게 목적이지 그 악플러를 처벌해서 이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연예인들이 다 마찬가지 심정일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중간에 슬그머니 이렇게 봐주거나 선처를 해주면 또 재발하는 게 또 문제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래도 뭐 회사의 대응이 악플러 대응에 대한 좀 본보기를 보여준 것 같아서 앞으로 좀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당시에 아이유 씨 관련 루머를 최초로 유포한 이 사람에 대한 동정론이 있었다고 해요. 이 유포자가 자신이 유포자가 맞다면서 아이유 씨 팬 사이트에다가 글을 하나 남겼는데요. 내용은 자신은 20대 중반에 결혼한 지 2년 된 사람인데 여러분께서 나를 악어의 눈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신은 정말 힘든 처지에 놓여 있다라고 어떤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장문의 호소 글을 남긴 것으로 보여요. 동정론을 얻어서 그 루머 유포자를 그렇다면 선처를 하게 된 건가요? 소속사에서는 일단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유가 먼저 선처를 막상 잡고 보니까 좀 딱하다. 그래서 선처를 해줘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이제 고소를 취하했고요. 고소를 취하해서 일단 뭐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을 내렸고 어쨌든 그 본인은 당사자는 뭐 반성을 충분히 한 걸로 이렇게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잡고 보니까 뭐 생계도 굉장히 뭐 어렵고 뭐 또 그런 사연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 사실 이런 경우에 뭐 아까 곽정은 씨라든가 김가인 씨 그런 사례가 굉장히 직접 겪은 게 많지만 저희들이 기사를 쓰다 보면 이 붙잡힌 악플러들을 잡고 오면 10대, 20대 어린애들도 있지만 70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저렇게 나이 드신 분이 왜 이렇게 젊은 연예인의 악플을 달았을까 싶을 정도로 많습니다, 의외로. 그런데요, 아이유 씨가 무려 82명의 악플러를 고소하는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첫 번째 악플러 고소건이 있은 지 2년 만에 생긴 일인데요. 그 이유는 아이유 씨에 대한 합성 사진, 그리고 인신공격이 담긴 댓글, 이런 것들 때문이었는데 아이유 씨 측은 이런 자료들을 다 수집을 해서 경찰에 제출을 했고 해당 누리꾼들을 고소했습니다. 설마 이번에도 또 선처해 준 건 아니죠? 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2013년에 한번 선처를 했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좋아지는 게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강경 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소속사를 통해서 밝혔었고 경찰 조사를 통해서 결국 이 82명 중에 11명이 그 사실이 입증돼서 죄가 입증돼서 결국에는 이 피의자들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강경하게 대응을 했더라면 이후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처음부터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원색적인 욕설보다는 비꼬아서 하는 정도가 있지만 그 정도는 뭐 어쩌면 들어줄 수 있는 정도니까 상관이 없는데 한 여자 가수가 저를 어느 날 이제 예능 프로에서 만났는데 선배님 정말 너무 부러워요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가 부럽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그게 몇 년 전인데 그래서 본인이 속한 그룹이 있기 때문에 그 그룹의 이미지와 그런 게 있어서 정말 너무 하고 싶지만 참고 있다라는 얘기 들으니까 정말 안쓰럽더라고요. 근데 지금 와서야 이제 소속사들이 이제 강경하게 대처를 한다 이렇게 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예전부터 했었어요. 그 3, 4년 전쯤까지는 소속사들의 입장이 그랬어요. 이거를 긁어부스럼 만들어서 득보다 실이 많다. 어쨌든 나쁜 뉴스가 계속 재생산되니까. 근데 이게 득보다 실이 많다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뀐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고소를 하기보다 좀 선처를 해주고 아니면 그냥 기부를 하는 식으로 내 좋은 이미지만 계속 플러스를 만들지 뭔가 이런 부정적인 뉴스를 만들지 말자가 소속사의 기조였다면 지금 좀 바뀌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건 정말 심했다라는 어떤 그런 악플이라든지 뭐 댓글이라든지 뭐 이런 주변의 어떤 얘기들을 좀 들으신 적이 있나요? 저는 임신을 딱 하고 나자마자 태교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인터넷을 안 봤어요. 근데 가만히 누워있다 보니까 이게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보는데 기사에 딱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제 임신 기사 밑에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 기영아 나와라 어머 기영아 나와라 어머 이걸 보는 순간 화가 너무 치밀어. 이거 참을 수가 없는 거 진짜. 신고했어요? 울지 마세요. 아유, 너무 열받아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그 뭐지? 컴퓨터 뭐야 이거 차단하는 앞치마 있어요. 전자파 차단. 전자파 차단하는 앞치마 입고 앉아서 캡처해서 신고했어요. 잘했어요. 진짜. 그렇죠. 하나면 김가연 씨가 아니죠. 네, 뭐 저는 악플을 워낙 뭐 많이 이제까지 많이 받아봐서 이제 좀 인이 박혔어요. 괜찮은데 얼마 전에 이제 되게 조금 달린 댓글 있잖아요. 그런 댓글에 악플이 되게 심한 악플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말 좀 심하네 이 생각이 들었는데 다른 댓글에 이렇게 댓글을 딱 살펴보니까 제 모든 기사의 댓글을 악플만 다는 분이 딱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똑같은 다 달아요. 네. 근데 악플도 그냥 악플이 아니라 정말 눈에 띄는 뭐 가족욕을 한다든지 뭐 얼굴 뭐 성형 괴물이다 뭐 이런 이상한 인신 공격을 한다든지 해서 이 사람 뭐지 이러고 원래 악플러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아이디를 쳐봤어요. 그러니까 클릭을 해봤더니 다 제 악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악플러인 거예요. 문제네. 이 사람 너무 안 되겠다. 신고를 해보자 나도. 그래서 가연 씨한테 지지난주에 여쭤봤어요. 근데 제가 경찰서에 직접 가서 들락날락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포기를 하긴 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근데 악플을 다는 사람은 예고하고 악플을 달지 않았는데 왜 그것에 처벌을 원하는 사람은 선전포고를 굳이 예의 바르게 해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조용히 있다가 그냥 조용히 캡처하고 또 이렇게 고발할 겁니다 올리면 그들이 흔적을 다 지워요. 저는 예고 없이 그냥 네. 뭐 강경하게 악플이 대처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컴퓨터를 잘 할 줄은 몰랐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냥 쭉 내리다 보니까 악플이 딱 보인 거예요. 이렇게 쭉 내려 댓글이 이렇게 많지도 않지만 댓글이 양악을 했다고 살을 좀 요즘 좀 살을 빼니까 옛날에 얼굴에 제가 좀 살이 많은데 양악을 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난 돈들이 양악하는 사람도 있는데 훈훈한 마무리. 그런 외적인 거로 뭐 이렇게 공격들을 하는데 가끔 악플이 기분 좋을 때가 있어요. 저는 사실 저도 악플 굉장히 많이 받아보는데 뭐 그냥 그거에 대해서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제 사진을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댓글에 양상국 씨 닮았다고. 네? 누구? 어떡해. 양성국 씨가 이렇게 예뻐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얼굴이 약간 길잖아요. 그래서 그분도 약간 저랑 비슷하게 얼굴이 긴데 아무 얘기도 없이 진짜 양상국 닮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 제 후배잖아요. 제가 그 얼굴 아는데 전혀 안 닮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그런가 보다 뭐 각자 뭐 보는 눈이 다르겠지 그러고 넘겼거든요. 그 다음 날에 또 제 기사가 났는데 그걸 뚝딱 캡처해가지고 댓글에
그냥 아무 말 없이 양상국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태까지 받아본 악플 중에 정말 최고. 악플로 규정했어. 앞서 얘기한 스타들처럼 스토커 또는 악플러에 대해서 더 이상 참지 않고 고소하는 사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예계 최초로 스토커를 고소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가수이자 배우시죠. 김창완 씨입니다. 김창완 씨 하면 산울림 밴드 것이잖아요. 네. 근데 요즘 드라마에 좀 자주 나오시는데 항상 인자한 그 아버지상으로 자주 나오셔서 이미지가 너무너무 좋으신데 어떻게 또 스토커를 당한 거예요? 김창완 씨가 지난 98년에 자신을 오랫동안 쫓아다녔던 스토커 신 씨를 고소를 합니다.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스토커더라고요. 무려 11년간이나 스토커 짓을 했다고 합니다. 87년부터 김창완 씨의 집과 방송국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어려서부터 존경해왔다. 나에게 작곡을 가르쳐달라. 아프니까 돌봐달라. 라고 계속 요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김창완 씨는 이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이사를 3번이나 다녔지만 도루묵 계속 쫓아다녔다고 하네요. 이 신 씨의 스토킹 방법을 보면은 뭐 대부분 좀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수준이 아니고 돈을 뺏고 폭행을 일삼기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94년도에는 신 씨가 김창완 씨를 찾아가서 코뼈를 부러뜨렸다고 하고요. 98년도에는 집에 찾아가서 돌을 던져서 유리창을 깨지게 하는 등 좀 그 수위가 굉장히 좀 심각해서 김창완 씨가 참다 못해서 경찰에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뭐 아무래도 답답한 마음이 컸을 것 같은데 스토킹을 안 당해본 사람 입장에서 어떤 심정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김창완 씨가 그때 한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심리적으로 감금 상태. 그 아이가 벤치에 와 있으면 아파트가 바로 저를 감금하는 장소가 되는 거다라고 그때 심경을 토로했었죠. 소름 끼치네. 저는 진짜 그 마음이 이해가 가는데 또 아이돌 같은 경우는 사생 팬이라고 하죠.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신화 멤버들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2000년대 초반에 이게 같이 이렇게 어울려 있어 보면은 이렇게 항상 밖에 3, 4, 5 이렇게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보면. 항상 거의 고정적으로 따라다니는 멤버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김창완 씨의 사례만 봐도 나를 좋아해주는 팬이 나를 해치는 사람으로 돌변을 했습니다. 팬들의 접근 무조건 무시할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이렇게 스토커랑 팬 사이가 좀 관계가 좀 모호할 때가 있는데요. 네. 그 수치로 말하면 팬은 한 3에서 5 정도로 이렇게 친근감을 만약 표시를 한다면 한 9에서 10 정도의 수치로 좀 다가왔다 이러면 좀 약간 스토커를 의심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리고 내가 원치 않은 걸 자꾸 그쪽에서 상대방 쪽에서 계속 요구를 하지 않은 걸 또 계속 해주고 뭐 이렇게 과잉으로 온다면 그건 약간 스토커로 의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니까 이 스토킹의 정의 자체가 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계속 쫓아다니고 이제 그게 괴롭다고 하는데도 계속 이제 표현을 하는 그게 스토킹이니까요. 사실 스타의 입장에서는 오지 마세요, 싫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되기도 쉬운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아마도 김창완 씨도 이제 그 와중에 또 이미지도 있고 또 이렇게 세게 말하기도 애매하니까 계속 피해자가 되신 것 같은데 사실 좀 그 와중에도 계속 사람 좋은 미소가 유지됐다는 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좀 안쓰러운데 근데 결국 그 접근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외에 다른 처벌은 없었는지도 궁금하고요. 사실 당시까지만 해도 스토커에 대한 그 규정이 좀 불분명했고 법적 규제나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검찰은 이 스토커 신 씨를 폭력행위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해요. 재판부는 일단 단순한 팬 이런 걸 넘어서서 뭐 돈을 갈취하기도 하고 돌을 던지기도 했으니까 괴롭힌 점이 인정된다라고 봤고 신 씨를 김창완 씨로부터 좀 격리한다라는 차원에서 1년의 징역, 실형을 냈다고 해요. 어쨌건 당시 증인으로 직접 나섰던 김창완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 씨의 처벌을 원하는 게 아니라 괴롭힘을 더는 받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1년간 이 김창완 씨를 괴롭혔던 그 스토커가 또다시 나타난 건데요. 만기 출소한 후에 이 신 씨가 약 1년 만에 다시 김창완 씨를 찾아와서 술에 취해서 난동을 부리며 김창완과 절친한 사이니
만나야겠다. 음악 때문에 만나야겠다. 이야기를 할 게 있다라면서 거의 1시간여 가량을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이런. 아니 김창완 씨 마음이 좀 이해가 가는데 그 스토커는 그럼 어떻게 됐나요? 결국 또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당시에 판결문을 좀 읽어보면요. 신 씨는 작곡법을 가르쳐 달라면서 김 씨에게 처음 접근한 뒤에 94년도에는 김 씨 집에 침입했고 김 씨를 코뼈를 부러뜨렸으며 약 13년 동안 스토킹 행각을 벌여온 점이 인정된다면서 결국 김창완 씨가 신상에 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폭력 행위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실형 1년을 선고한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얘기를 나누다 보니 전 이런 말이 생각이 나네요. 사랑이 어떻게 이렇게 변하나. 네, 정말 이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무섭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맞아요. 근데 알고 보면요. 더 무서운 건 스토킹뿐만 아니라 스타를 납치한 사건들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뭐 한국에 있으니까 연예인 줄 알지 밖에 나가서 해외에서 연예인들이 뭐 여행하다가 납치 같은 걸 당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최근에 한국 여행객들 택시 타고 가다가 뭐 이 약물로서 납치하려고 했던 사례가 있잖아요, 대만에서. 그것도 있고 뭐 필리핀 같은 데 보면 그런 사례들이 가끔 이제 보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위험지대에 있죠. 아니 근데 뭐 유난히 해외에서 이런 납치나 뭐 이런 폭행 사건들이 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연예인들이 이제 화보 촬영 같은 거 하러 해외로 많이 나가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한국과는 다른 치안 상황의 가능성이 많잖아요. 2005년도에 김태희 씨가 남아공에 촬영을 갔다가 뭐 무장강도 5인조를 만났다 이런 게 알려지면서 굉장히 좀 신경을 했었죠. 김태희 씨가 식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강도가 침입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딴 스태프들이 다 좀 당황을 했는데 김태희 씨가 외국이다 보니까 통역도 직접 해주면서 돈을 이렇게 좀 주고 상황을 종료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김태희 씨 좀 의연한 태도가 화제가 많이 됐었죠. 아니 보통 그런 일을 만약 당했다 이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스르르르 주저앉거나 아니면 막 다리가 풀려갖고 말을 하려고 해도 이 입이 다다다다다 떨려 이게 안 되거든요. 사람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통역까지 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커뮤니티 했다는 게 자체가 대단한 거 같아요. 그렇죠. 뭐 사실 지금 얘기했듯이 총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 괜히 위급한 상황이고 긴장이 되는 그런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김태희 씨는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돈을 좀 걷어서 이렇게 주고 강도들 최대한 흥분시키지 않도록. 근데 이 강도들이 김태희 씨가 한국의 유명한 배우였다고 알았다면 뭐 다른 짓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평범한 여행객으로 봤고 그래서 또 의외로 사람도 많고 거기에 방에 맞아요. 집에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일단은 돈을 거둔 돈을만 가지고 일행들을 화장실에 밀어넣은 다음에 그냥 유유히 나갔다. 다행인 거죠, 불행 중. 사실은 그 촬영 같은 경우 외국 같은 경우 가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그럴 때마다 조금 사실은 그 현지의 상황이 어떤지를 정말 모르고 같이 다 국내에서 같이 가고 오로지 거기 현지인들만 의지해서 촬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면은 그 해외 나가는 경우는 너무나도 그런 게 많이 변수가 많죠. 변수가 많기 때문에 철저하게 막 이렇게 하고 가도 거기 가면 또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범죄의 대상이 되기 쉬운 연예인들. 그런데 사실 연예인을 향한 납치 사건이 과거에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 바로 배우 김혜수 씨 이야기인데요. 드라마 국희 그 촬영을 했을 때 늦게 끝나고 스케줄을 마치고 이동을 했을 때였대요. 피곤하니까 깜빡 잠이 들었죠. 근데 느낌이 이상해서 일어나 보니까 차가 이상한 데로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운전을 하고 있는 매니저인 줄 알았던 그 사람에게 차를 세우라 라고 했더니 그 운전기사의 살벌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분이 김혜수 씨의 스토커였던 거죠. 운전기사인 것처럼 하고 앉아서 정말 운전하고 김혜수 씨를 납치를 했던 거죠. 영화 속 한 장면처럼.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결국은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가서 차를 세우더래요. 그래서 김혜수 씨가 남성 역시 차에서 내리게 한 이후에 발차기로 제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빨리 차를 타서 위기를 모면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시그널에서 이렇게 발차기를 잘하셨나 보다. 김혜수 씨가 이렇게 차분하고 좀 그런 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럴 때도 굉장히 재치를 발휘하셔가지고 물리치지 않았을까. 정말 쉽지 않은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뭐 운동을 잘하는 것과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는 거는 좀 다른 또 부분이기 때문에
저렇게 정말 위험한 어떤 상황에서 저렇게 침착하게 제압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는 대단한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김혜수 씨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었을까요? 김혜수 씨는 공인 태권도 3단이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태권도 실력이 출중하고 이 신인 때는 또 잔이윤 쇼인가 출연해가지고 당시에 그 조영남 씨와 같이 패널로 출연할 때 조영남 씨가 시범을 보였는데 한 방에 조영남 씨를 날리는 태권도 실력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요즘 워낙 또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여성들이 호신술이나 격투기 이런 거 많이 이제 학원 다니면서 배우기도 하는데 그게 뭐 100% 자기를 다 방어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걸 알고 있다라는 것과 아예 배운 적이 없다라는 상황은 좀 차이를 조금 만들 수도 있대요. 그래서 하나쯤은 배워두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간단하게 이게 울 때 팍 치거나 눈을 팍 쑤시거나 안 되면 입을 짝 찢거나 이런 게 진짜 이런 게 호신술 잘못 배운 게 호신술 원래 가장 먼저 배우면 나오는 게 1번이 뭐냐면은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라예요. 36개가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호전적인 의지를 보이는 게 호신술이 아니야. 무조건 오면 죽여야지 이러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호신술이. 아무리 호신술을 알고 있어도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는 그게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여자가 달려가도 사실상 남자한테 따라잡힐 확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치명타를 입혀놓고 그만큼 그러니까 도망가. 그런 의욕 보이지 말고 그냥 뛰어. 그냥 뛰어. 그냥. 무려 2번이나 납치를 당할 뻔한 씨 이야기인데요. 납치를 해가지고 나치 사진을 찍고 주간지 같은 데 공개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이고. 많이 다쳤어요 그 당시에. 이지연 씨가 신원 미상인 대안들에게 납치를 당했다. 땅에 파묻어 버리겠다. 이미 땅을 파놨다. 이지연 씨의 납치를 두고 영화 개봉으로 인한 자작극이 아니냐. 오 마이 갓. 그런데 이렇게 한 번만 겪어도 굉장한 고통으로 다가오는데 이 납치 사건을 2번이나 겪은 스타가 또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고 최진실 씨 이야기인데요. 최진실 씨가 무려 2번이나 납치를 당할 뻔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한 번도 트라우마가 생기는데 와, 2번이면 진짜 정말 힘들었겠다. 워낙 최고 스타다 보니까 또 이런 일도 겪었는데요. 첫 번째 납치 사건은 94년에 있었습니다. 당시 최진실 씨가 27살이었는데요. 오전 11시경에 한 남성이 최진실 씨 집 앞에서 대회를 하다가 경찰의 불심 검문 끝에 잡히게 됩니다. 아니 근데 보통 유명 연예인들 집 주변에 팬들이 서성거리는 건 좀 흔한 일인데 불신 검문까지 할 상황이었나요? 아마 동네에서 좀 낯선 남성이 자주 목격이 되니까 주민들의 신고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좀 놀라운 거는 이렇게 불심 검문 끝에 잡힌 이 남자의 소지품이 문제였습니다. 소지품을 보니까요. 복면, 장갑, 청테이프, 즉석 카메라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해요. 와, 이거 누가 봐도 납치하려는 그 소지품이네요. 납치해서 사진 찍겠다 이거 가지고 카메라까지 있었다. 또 실제로 알고 보니까 그 범행을 저지르기 한 달 전부터 무려 5차례 정도 사전 답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 오전 11시 30분에 범행을 하려다가 경찰에게 딱 잡힌 거죠. 이 남자가 이제 경찰에 진술한 내용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최진실 씨 일단 납치를 해가지고 나치 사진을 찍고 그래서 주간지 같은 데 공개하겠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또 아버지가 경기도 안성에서 화해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굉장히 큰 빚을 졌다. 그래서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이런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진술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아버지 얘기를 거론하고 무슨 그러니까요. 자기가 이러면 우리가 뭐 너 효자다 이러니까 또 감형해줄게 뭐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주 불효 중에 큰 불효를 한 거예요. 예. 아니, 그러면 그 남성은 어떻게 됐나요? 뭐 지금이라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아마 이게 20년도 더 된 사건이거든요. 당시에 경찰이 이 붙잡힌 사람을 강도 예비 음모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검찰이 이 대학생이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말도 안 돼. 아이고 말이에요. 영장은 기각했겠지만은 나중에 처벌은 받았겠죠. 이거 기각한 사람 자기 딸이 그렇게 당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뭐 그 당시라면 사실 너무나 최고 전성기를 누릴 시기라서 그럴 때 뭐 누구 빚을 갚아주려고 이런 범죄를 꾸몄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 뒤에 일어날 파장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행동이죠. 너무 어리석었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진실 씨가 4년 뒤에 무려 2번째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98년도 12월 30일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최진실 씨가 당시 영화 마요네즈를 촬영하고 새벽 2시 반쯤 집으로 왔는데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고 매니저와 당시 좀 통화를 하고 있었나 봐요. 혼자 최진실 씨가 올라갔는데 이제 뭔가 느낌이 매니저가 좀 안 좋아서 급히 다시 최진실 씨 집으로 가보니까 최진실 씨가 집에 없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때 매니저가 집으로 올라가는 걸 보고 집에 없으니까 아차 싶은 거죠, 매니저가. 급히 계단으로 뛰어내려가 보니까 3층 복도에 엎드려서 최진실 씨가 떨고 있는 장면이 있고 그 옆에 한 남성이 최진실 씨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목격을 한 게 됩니다. 옛날에는 그 좀 듣는데. 굉장한 사건이었잖아요. 그 매니저분도 많이 다쳤어요. 맞아요. 예, 그때 매니저가 그 칼을 그 범인이 쥐고 위협을 하다가 매니저가 이제 최진실 씨를 보호를 하니까 매니저가 대신 칼을 맞아 5cm 정도 칼을 찔렸고요, 복부에. 그때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신고는 어떻게 한 거예요? 당시 매니저가 이렇게 범인과 이제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동안 최진실 씨는 그 아래 있는 단골 치킨집에 도망을 갔고 평소에 이제 안면에 있던 치킨집 사장님이 최진실 씨를 급히 주방에 숨기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게 사건이 마무리가 됐죠. 이게 진짜 말로 들어서 이렇게 상황은 되게 위험했을 거거든요. 진짜. 이 매니저의 어떤 그런 직감이 없었으면 최진실 씨는 정말 큰일 날 뻔했겠다. 그랬을 가능성이 있죠. 어쨌든 이 사건 때문에 그 이후에 최진실 씨는 엘리베이터 혼자 타는 일이 없어졌어요. 너무 그 두려움에 어떤 혼자 가는 일. 그래서 매니저 항상 밀차 체크를 했다는 얘기가 있었죠. 근데 그럼 그때 그 범인은 어떻게 됐나요? 그때 이제 그 사건이 나오고 나서 뭐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고 뭐 저도 역시 현장 취재를 갔었지만 바로 범인이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후에 범인이 잡힌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진짜 다행이에요. 만약에 안 잡혔다면 또 언제 그 사람이 다시 찾아올지 모르니까 늘 불안했을 것 같아요. 네.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납치 위기를 겪은 최진실 씨. 그런데 동생 고 최진영 씨도 납치를 당할 뻔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매가 둘 다 힘들었구나. 아무래도 그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스타 남매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것 같은데 2001년 3월쯤에 최진영 씨가 자신의 외제차를 몰고 가던 중에 전화를 하기 위해서 잠깐 정차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정차를 하는 순간 문을 열고 괴한 2명이 흉기를 들고 일단 빨리 출발하라고 위협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 계기로 저도 차 타면 문 이렇게 항상 잠그는 버릇이 누군가가 그럼 미리 쫓아왔다는 뜻이네요, 이거는. 뭐 이제 당시에 이제 최진영 씨가 이제 괴한들이 옷을 잡고 뭐 목을 졸랐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옷을 벗고 급하게 문 밖으로 뛰쳐나왔대요. 그리고 강도야라고 소리를 치면서 하니까 그들이 그대로 내려서 바로 뒤에 있던 자신들의 차량을 타고 도망을 했던 걸로 보아 당시 이제 최진영 씨가 경찰에서 아무래도 자신을 알아보고 일부러 쫓아와서 이런 범행을 한 것 같다 진술을 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남매가 둘 다 스타였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런 납치 사건 때문에 되게 힘들어했을 텐데 그때 또 한간에는 그 스토커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고 했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네, 2009년에 최진실 씨의 전 매니저가 이렇게 뭐 당시에 그간의 사건에 대해서 좀 회고를 하기도 했는데 데뷔 후 20년 가까이 정말 국민 배우, 국민 스타로 자리매김한 만큼 스토커와의 악연도 굉장히 즐겼다고 해요. 또 납치 사건 이후로 최진실 씨는 정말 스토커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남달랐다고 하는데요. 특히 또 스토커가 두 자녀에게도 괜한 해코지를 할까 봐 이런 극성 팬들이 있어도 그들에게 얼굴을 찌푸리는 것조차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스토커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진실 씨 납치 사건이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그 정신적으로 좀 피해를 입었겠어요. 바로 최진실 씨 유골함이 도난당한 일이 있었죠. 2009년 8월 갑산공원에 안치되어 있던 최진실 씨 유골함이 밤 사이에 사라진 겁니다. 이거 너무했다. 정말 난리가 아니었고요. 이게 그냥 연예 뉴스처럼 느껴지지 않고 굉장히 충격적인 사회 뉴스로 읽혀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갑산공원에 당시에 이제 안치돼 있던 그 유골함을 꺼내가지고 누군가가 훔쳐간 겁니다. 그러니까 유골함까지 지키지 못했다는 그 자책감 때문에 엄마가 너무너무 힘들어했고요. 모든 걸 다 용서할 테니 제발
6월함만 제자리에 갖다 놔라 이렇게 호소하게 됐어요. 저 엄마의 마음은 진짜 그걸 이로 말로 할 수가 없죠, 진짜. 저도 그 당시에 그거 보면서 진짜 너무 안타까웠었는데 범인은 잡혔죠. 네, 사건이 일어난 지 22일 만에 범인이 잡혔는데요. 근데 범인의 행동과 증언이 많이 이상했어요. 정상 범위를 좀 넘어선 듯한 이야기가 많았는데 일단 사건 발생 5개월 전에 이 호기심으로 최진실 씨의 묘를 찾았다고 합니다. 범인은 그 이후에 최진실 씨가 꿈에 나타났다. 그리고 최진실 씨의 영혼이 내 몸속에 들어왔다라는 좀 이상한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결국 이 범인은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런 납치 사건으로 대중들 사이에 논란이 있었던 스타가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2000년에 개봉한 영화죠. 미인에서 주목을 받은 배우 이지연 씨입니다. 네, 그 이지연 씨는 영화 미인에서 이제 오지호 씨와 굉장히 파격적인 연기를 보여줘서 많은 사람이 기억에 남았는데요. 뭐 그 영화 이후에도 드라마나 예능에서 좀 활약을 많이 보여주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 이지연 씨 역시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당시 2006년 9월이었을 거예요. 이지연 씨가 출연한 영화 스승의 은혜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개봉한 지 한 달 뒤쯤에 이지연 씨가 신원 미상인 괴한들에게 납치를 당했다라는 얘기들이 번졌었죠. 네, 당시 정황을 살펴보면요. 밤 10시쯤에 이지연 씨가 압구정동에서 집에 가려고 자신의 차에 탑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나타난 그 2명의 남성이 이지연 씨의 차에 올라타더니 승용차를 당분간 타겠다. 카드 비밀번호를 대라. 라면서 협박을 했다고 해요. 협박을 하니까 당연히 카드 번호 줄 수 있죠. 주고 난 다음에도 괴한들은 이지연 씨를 풀어주지 않았고요. 손에 수갑을 채우고 뒷좌석에 머리를 박게 한 다음에 바로 도주했다고요. 와. 차가 달리는 순간에도 뭐 땅에 파묻어 버리겠다, 이미 땅을 파놨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위험한 협박을 많이 했다고 하고, 여기서 이제 이러다가 양평으로 향하던 차가 다행히도 주유를 하기 위해서 멈췄는데 정말 그 멈춰서 순간 이지연 씨가 극적으로 차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정말 다행인 게 너무너무 무서웠을 텐데 어떻게 탈출하게 된 거죠, 정확하게? 이지연 씨가 나중에 이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이지연 씨가 타던 차가 이제 외제차인데 이 주유구를 열면 다른 차량 잠금 장치까지 다 풀린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차 주인이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유구를 여는 순간 차량 잠금 장치가 풀렸고 문을 열고 이제 그대로 굴러서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주유원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구출이 됐고, 이 범인들은 그냥 주유 도중에 차량을 가속을 해서 그냥 그대로 도망가버렸어요. 그럼 그 범인들은 당시 어떻게 됐나요? 뭐 이지연 씨가 일단 탈출했던 새벽에 그 범행 장소에서 한 8km 떨어진 데에서 그 차가 불에 탄 채로 발견이 됐고, 납치범들은 이미 사라진 후였죠. 위기를 못 면해서 참 다행이긴 한데요. 근데 이런 이지연 씨의 납치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죠? 이지연 씨의 납치를 두고 자작극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었던 건데요. 아니, 이런 범죄를 가지고 자작극이라는 얘기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죠? 자작극 논란이 있었던 데는 나름의 또 이유가 있는데, 이 이지연 씨 납치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몇 개월 전에 청한이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그분이 선릉역에서 강도상해를 당했다면서 신고를 했대요. 그런데 스스로 자신의 얼굴을 휴대폰으로 가격을 하고 칼로 옷을 찢고 이런 것들을 자백을 하면서 이 납치가 자작극인 것으로 이제 밝혀집니다. 그런데 같은 해 9월에 이제 이지연 씨가 이런 일을 겪게 되니까 청한 씨처럼 어떤 노이즈 마케팅의 일환으로 이런 것들을 계획한 것도 아니냐라고 의심이 생긴 거죠. 그 일각에서 두 번째 뭔가 이 논란이 일었을 때 차에서 뛰어내렸던 그 장면 있잖아요. 뭔가 수갑에 차고 있고 2명이나 지키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그렇게 기지를 발휘해서 뛰어내릴 수 있었느냐, 이게 현실성이 지나치게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마지막 하나가 주유 장치를 열었을 때 모든 잠금 장치가 풀리는 차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차가 있었던 거. 그게 있어요? 있어? 일반 이게 아마 승차는 잘못 없으니까. 설명이 됐을 텐데 문 열림 장치를 눌러야 주유구가 열리는. 있어요. 당시에는 외제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기 예전 때문에 외제차. 이제 주유구를 열기 위해서는
다 도어록을 이제 열어야 되는 거죠. 네. 이제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육을 열면 자기는 나갈 수 있다 문을 열고 이제 그거를 생각할 수 있었겠죠. 아니면 뭐 시동을 끄면은 다 이렇게 착 열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러네. 끄면. 또 자작극이다라는 논란의 세 번째 이유는 또 이렇습니다. 당시 경찰이 뭐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뭐 탐문 수사를 벌였겠죠. 근데 이지연 씨가 그 누구와 뭐 친구들과도 뭐 그리고 뭐 이런 형사들과도 연락이 전혀 되지 않고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아서 혹시 이지연 씨가 뭔가 숨기는 게 있어서 좀 혼자 은둔하며 지내는 게 아닌가 이런 논란이 좀 있었죠. 그럼 이건 전부 다 자작극이다라는 논란에 대해서 이지연 씨는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소속사에서는 당연히 아니라고 황당무계한 주장이라고 주장을 했죠. 그리고 잠금장치 부분에 대해서도 이지연 씨 차는 당시에 그 일체형으로 도어락이 돼 있기 때문에 하나를 열면 다 열린다. 아까 이상민 씨 얘기했듯이 아마 그런 형태로 돼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경찰에 뭐 수사 협조를 잘 안 했다 이런 얘기도 처음에 너무 힘들고 놀라서 안정을 취하느라고 병원에 아까 입원해 있는 그 기간이었지. 나중에는 체면 술도 직접 응했고 아주 적극적으로 수사에 응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동안 연예계에서는 스타를 향해 위협이나 협박을 하는 사건들이 꽤 많지 않았나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2005년 연예계를 충격에 빠뜨린 송혜교 씨의 사건이 있었죠. 아니 송혜교 씨 하면은 뭐 되게 한류 스타로 지금 엄청 꼽히는 스타인데 송혜교 씨 이미지 자체가 꽃길만 걸어온 스타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나요? 바로 염산 테러 협박이었습니다. 처음 어머. 들었어. 아니 여배우한테 얼굴이 정말 생명인데 어떻게 염산 말도 안 돼. 대체 누구예요? 정말 미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대체 어떻게 된 거죠? 그런 어떻게 된 협박을 거예요? 하죠? 네, 지난 2005년 1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송혜교 씨의 어머니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현금 2억 5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송혜교와 당신의 몸에 염산을 뿌릴 것이다. 평생 자식의 몸이 썩으며 녹아내리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면 잘 생각해라. 라는 협박과 함께 이미 다량의 염산과 환각제를 준비해뒀다. 라고 협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협박 편지를 보자마자 엄마하고 송혜교 씨는 일단 송혜교 씨는 외부로 피신을 시켰고 혹시나 몰라서 그리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사실 송혜교 씨와 어머니가 받은 고통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송혜교 씨는 사실 협박을 받은 직후부터 엄마 외에는 아무도 연락을 하지 않고 은둔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여배우한테 염산을 뿌린다고 협박을 한 거는 진짜 큰 협박인데 와, 그때 그러면 신고를 한 이후에 범인은 어떻게 잡혔나요? 네, 신고를 받고 이제 경찰이 잠복 수사를 시작했는데요. 당시 퀵서비스 직원으로 위장한 그 경찰이 범인을 이제 검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근데 검거 후에 그 범인을 본 송혜교 씨의 어머니가 이럴 수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라면서 오열을 했다고 해요. 왜요? 누구였어요? 아는 사람이네. 연식범이구나. 범인이 바로 송혜교 씨와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던 전 매니저였습니다. 와, 사실 매니저라고 하면 정말 사실은 연기자나 무슨 다른 연예인들은 매니저와 거의 24시간을 같이 생활을 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걸 보면은 했다는 매니저가 상상할 수 친구나 부모보다도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존재가 그렇죠. 또 될 수가 있거든요. 늘 제 그림자- 매니저가 3년을 저랑 같이 했어요. 똑같아요. 네. 지금 저를 제일 많이 아는 아이가 제 매니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못 태워지잖아, 매니저. 그러니까요. 너무 충격적일 것 같은데요.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그 매니저가 이런 일을 벌였다는 거고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그래서 송혜교나 송혜교 엄마는 너무나 이 부분에서 정말 예측하지 못했던 사람이 범인이 잡혔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무렵에 그랬었다 해요. 그 주변에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좀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혹시나 그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앙심을 품고 돈을 안 빌려줘서 뭐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을 했다고 그러는데 막상 잡힌 범인이 3년간 자기 매니저를 했던 사람이었다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경찰에서 조서를 꾸밀 때도 송혜교 엄마가 너무 어이없어서 막 통곡을 할 정도로 울었다고 그러고요. 또 그래도 막상 또 그런 나쁜 협박은 했지만 선처를 해달라 또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그러네요. 어쨌든 송혜교 씨하고 3년 동안 가족처럼 지내왔던 그 매니저가 왜 그런 공갈 협박을 했을까요? 사실은 이 전 매니저는 그동안 송혜교 씨와 일을 하면서 잡지화보 촬영 수수료 같은 경우를 뭐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그냥 쓴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미 회사에서는 내보내진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냥 찜질방이라든지 이런 곳을 전전하면서 좀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송혜교 씨 생각이 났고 송혜교 씨를 대상으로 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대충 송혜교 씨를 파악하고 있었으니까 이런 요구를 했던 거겠죠. 그러니까 뭐 금액도 2억 5천만 원으로 아주 구체적이잖아요. 그건 제 생각에는 송혜교 씨 뭐 소득 규모나 이런 거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제시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뭐 이래서 무서운 거죠. 오히려 면식범이. 예. 아무래도 연예인이랑 뭐 매니저는 좀 수익의 구조가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같이 고생하는 건 정말 똑같이 같이 고생을 하는데 그래도 송혜교 씨는 자기보다 또 비교의 대상이 돼서 많이 벌고 차이가 또 있지. 그러니까 아마 수혜적인 뭐 박탈감 같은 걸 쓰지 않았을까. 네. 또 뭐 유명 연예인이니까 굳이 이렇게 협박당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뭐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세상에 알리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소속사 입장에서는 직원이었던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난처한 상황이 됐을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합니다. 그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앞으로 직원의 철저한 인사 관리를 하겠으며 추후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며 전 직원의 협박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했었죠. 그렇다면 이후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나요? 네, 송혜교 씨에게 염산 협박을 했던 이 전 매니저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요. 10월에 실형을 받게 됩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송혜교 씨가 실제로 염산 테러라든지 이런 피해를 당한 건 아니지만 유명인을 상대로 한 이 모방 범죄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송혜교 씨처럼 테러를 당할 뻔한 스타가 있었는가 하면 실제로 테러를 당한 스타도 있었죠. 네, 최근에 제대를 한 동방신기의 윤호 씨였습니다. 당시 정말로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는데 2006년에 있었던 일이죠. 예능 프로그램을 녹화하던 중에 윤호 씨가 피를 흘리면서 쓰러지고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근데 그 원인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바로 팬이 건넨 음료수를 마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음료수에 뭘 넣으면은 피까지 흘린 그런 경우 다. 당시에 윤호 씨가 마셨던 그 음료수 속에는 접착제가 들어가 있었죠. 뿐만 아니라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건 음료수뿐만 아니고 쪽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쪽지 내용을 좀 보면요. 정윤호, 너 입 조심해라. 노래도 못하고 춤도 못 추면서 잘난 척이 왜 이렇게 심하니? 죽여버리고 싶어. 라는 아주 정말 입에 담기 힘든 험한 비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팬을 위장한 안티팬의 소행이었던 거죠. 음료수 어떻게 넣었지? 근데 본드를 넣은 음료수는 진짜 이게 뭐 화학 반응을 어떻게 일으킬지도 모르고 음료수는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는데 사실 연예인도 비슷한 입장일 것 같은데 정치인들도 사실 시장 같은 데 가서 선거 유세하다 보면은 그쵸. 이것 좀 드셔보세요 하고 이렇게 막 주는 거 있잖아요. 전 다 받아먹는 편인데 가끔 받아먹어가지고 좀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악의가 있었던 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예전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선거 유세하다가 그 어시장 같은 데 갔는데 상인이 개불을 먹으라고 준 거예요. 네. 근데 개불을 안 드셔봤나 봐요. 그래가지고 다 먹었어요. 내장 빼고 먹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근데 카메라는 또 있으니까 웃는 표정 지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주는 거 다 먹는 게 정치인하고 연예인 약간 버릇이 돼 있을 것 같은데 곤란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어쨌건 이 본드를 넣은 음료수를 건넸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살인 미수 혐의로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경찰 역시도 이거가 살인을 노린 계획적인 범행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범인을 찾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이 음료수와 본드를 함께 구매한 용의자를 특정했는데 당시 공개됐던 용의자가 20대 초반의 아주 평범한 여성이었다고 해요. 오, 여자였어요? 네. 그러니까 CCTV가 이제 뭐 압박을 주는 거죠. CCTV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이제 자수를 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는 뭐 동방신기 안티 카페 회원이다. 근데 왜곡된 팬심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마침 지나가는데 녹화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이제 그 음료수를 줬는데 설마 이 주스를 먹으랴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본인 말은. 근데 뭐 팬이 준 거니까 이제 맛있던 거죠. 누구라도 먹었겠죠. 윤호 씨가 안 먹었더라면. 근데 이분이 당시에 방송국에 들어간 거잖아요. 이후에 그래서 기자들도 취재하느라고 방송국 들어가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음료수 막 있으면 다 꺼내놓고 네, 들어가고 뭐 쓰는 이랬었겠죠. 것도 많고 굉장히 까다로웠던 못 갖고 기억이 들어가고 그런 거.
아무리 그래도 단순히 싫어한다는 이유만으로 한 사람에게 위협을 가했다는 사실이 정말 황당하네요. 그렇다면 음료수 테러를 당한 윤호윤호 씨의 건강 상태는 당시 어땠나요? 아무래도 이제 본드를 섞은 음료수를 마셨으니까 식도와 위력이 좀 많이 상했다고 해요. 다행히도 목숨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였고 당시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휴식을 취하면서 약간 심리적인 안정을 취했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진짜 무사해서 다행인데 진짜 만약에 농도가 높았다든가 아까 말한 대로 무슨 화학 반응이 있었다든가 그러면 정말 큰 사고가 될 수도 있었잖아요. 뭐 진짜 마실 줄 몰랐다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뭐 이런 거에 대한 정말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당시에 뭐 사람들 또한 또 사회적으로도 이 범인에게는 정말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됐는데 그런데 윤호윤호 씨의 행동이 반전이 됐습니다. 윤호윤호 씨 자신에게는 범인과 비슷한 또래의 여동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범인을 좀 선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팬사이트를 통해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본인이 더욱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하네요. 개인배네요. 네. 선배님도 있죠. 네. 윤호윤호 씨하고 드라마 하신 적 있으시죠? 예, 드라마에서 윤호윤호 씨 같이 한 적 있는데 정말 잘생겼어요. 예. 왜 나와요? 아니 그런데도 착해요, 불구하고 정말 마음씨도 비례해요. 얼굴도 잘생겼지만 거기다가 예의도 너무 바르고 사람이 참 아들로 뭐라면 참 잘 자랐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아마 이렇게 마음이 약해져갖고 강력하게 처벌을 못한 것 같아요. 네.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처벌을 좀 강하게 주장을 안 했고, 근데 윤호 씨가 겉으로는 그렇게 대인배처럼 행동을 했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러죠. 실제로 공황장애 증상을 겪어야 했고 또 대인기증도 있었고 그래서 뭐 정말로 실제로 연예계를 은퇴하려고 생각까지 했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혼자 힘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주스에 대한 트라우마까지 생겨서 또 나중에는 음료수 마시는 연습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그런 상황이 있었다. 우리가 음식을 먹다 체해도 그 맞아요. 음식을 그쵸. 먹으려면 되게 막 맞아요. 트라우마가 있고 못 먹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어린 나이에 팬이라고 생각하고 먹었던 그 선물이 그렇게 본인을 해치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 충격과 공포가 정말 엄청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극복을 한 상태인가요? 네, 맞습니다. 뭐 윤호윤호 씨 어쨌든 방송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은 어느 정도 좀 그 트라우마를 극복한 것 같고요. 실제로 최근에 군 제대 후 2년 만에 다시 팬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이제 활발한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다행이네요. 팬들의 잘못된 사랑이 스타들에겐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돌아온 사건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연예인들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이게 제일 어려운 윤호윤호 씨가 네. 뭐 대인배처럼 선처하신 거는 사실 그 뜻은 존중해요. 근데 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한다는 쪽으로 나갔다면 조금 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부담을 덜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처벌받는 걸 봐야 자신도 좀 받는 위안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더 많은 스타들이 비록 사랑으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폭력으로 느껴진다면 단호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으면 좋겠어요. 일반인들에게도 또 힘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우리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스토킹이나 이런 문제로 굉장히 비일비재한데 단순히 연예인이기 때문에 좀 더 약간 사회적으로 부각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강력한 처벌을 해줘야 일반인 분들의 사이에서도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경각심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좀 웬만하면 그 연예인 자체는 뭐 선처를 원할지언정 주위 분들, 뭐 관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스로도 조심해야 될 것 같네요. 예,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났을 거라고는 사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알게 돼서 우리 주변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또 그런 상황에서는 또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거장이죠. 가요계 양대 산맥으로 명성을 떨쳤던 나훈아 씨와 남진 씨. 그런데 팬 한 분이 깨진 병으로 나훈아 씨 얼굴을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피습 사건을 사주한 건 남진이었다. 어머. 엄청난 그야말로 반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정체는 대박. 아니 뭐
그런데 심지어 스타가 살해 위협을 당한 사건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연예계가 발칵 뒤집힐 만큼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는데요. 어떤 사건이죠, 김민성 기자님? 네, 당대 정말 신문 사회면을 대대적으로 장식했던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거장이죠. 나훈아 씨가 정체불명의 괴한으로부터 피습, 습격을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사건의 시작은 72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트로트 가수로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던 나훈아 씨가 한 음악 페스티벌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무대에서 히트곡이었죠. 찻집에 고독을 부르던 중에 팬 한 분이 중앙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악수를 청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괜찮아요. 그럴 수 네, 있어요. 괜찮아요. 네. 충분히 뭐 악수를 청할 수는 그럴 수도 있죠. 있으니까요. 노래하면서 이렇게. 네. 공연을 보는 사람들도 다 그냥 팬이겠거니라고 열성 팬이 돌발 행동을 했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나훈아 씨에게 악수를 청하다가 나훈아 씨를 넘어뜨려 봅니다. 네. 넘어뜨려서 미리 준비해 있던 깨진 병으로 나훈아 씨의 얼굴을 공격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머. 찔렀다고요? 네, 그랬죠. 정말 순식간에 일어나는 네, 흉터 크게 음. 정말로 그때 70바늘 정도로 왼쪽병을 뭐 수술했다는 얼굴에 70번 꼬맬 때가 있긴 있어요. 아니 정말 뭐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정말 얼굴을 그냥 그렇게 하셨다면 평생 그게 상처가 남을 텐데 어떻게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일단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느냐 이거 그냥 궁금했죠. 네. 워낙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범인이 경찰에 붙잡힌 뒤에 피습한 이유가 너무 어이없는 진술이었습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이 유명한 연예인을 해쳐가지고 내 이름을 알리고 싶어서 그랬다. 그러니까 좀 약간 비정상적인 어떤 요즘으로 치면 스토커 같은 사람인데 어쨌든 이런 충격적인 일을 저지르고 1년 6개월의 징역을 살았습니다. 이건 뭐 정말 황당한 이유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더 놀라운 건 얼마 후에 엄청난 주장이 제기됐다고. 네. 나훈아 씨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 새로운 주장이 또 생겨서 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는데요. 나훈아 씨 측이 그 사건이 남성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배후가 있는 계획된 테러이다. 더 놀라운 건 얼마 후에 엄청난 주장이 제기됐다고. 네. 나훈아 씨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 새로운 주장이 또 생겨서 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는데요. 나훈아 씨 측이 그 사건이 남성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배후가 있는 계획된 테러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논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한국연예협회가 이 문제를 관계 당국에 이제 진정을 냅니다. 이걸 좀 더 이 여러 가지 의혹을 다 풀어주고 제대로 수사를 좀 해달라 이렇게 당시 뉴스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네. 나훈아 피습 사건이 너무 큰 사건이다 보니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돼 있던 상태였는데 이 피습 사건의 배우로 지목됐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당시에 나훈아 씨와 그 양대 산맥, 가요계 양대 산맥으로 명성을 떨쳤던 남진 씨. 오잉? 남진 씨는 너무 뜬금없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 범인이 남진 씨의 신이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사실 70년대 초반에 정말 남진 씨랑 나훈아 씨 같은 경우는 정말 강력한 라이벌 관계였고 또 굉장히 그 라이벌 구도가 좀 과잉됐던 시기였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라이벌인 나훈아 씨를 없애달라고 팬에게 사주한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이 있었던 것이죠. 1970년대 그 초반에는 보면 이렇게 남진 씨하고 나훈아 씨가 두 사람의 양대 이렇게 구조였는데 라이벌이셨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제 현장에서 이제 두 분의 팬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면 그러니까 소녀들이 막 소리를 지고 나르는데 다른 가수들은 썰렁하고 약간 그런 분위기였대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의심을 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나훈아 피습 사건이 일어난 지 2년 뒤에 이 사건에 대한 남진 씨의 배우설에 무게를 실어줄 새로운 증언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한국연예인협회에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전화로 걸려온 내용인데요. 나훈아 씨 피습 사건에
남진이 연루됐다라는 내용이었어요. 한국연예인협회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 범인이 복역 중인 그 안양교도소에 직접 가서 범인과 면담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피습남 범인은 가요계를 발칵 뒤집을 만한 아주 충격적인 주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피습 사건을 사주한 건 남진이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어머나. 아니 그렇다면 피습남의 배우 주장에 남진 씨는 어떻게 대응을 했나요? 당시 남진 씨 같은 경우에는 나를 모함하기 위해 누군가가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것 같다라면서 일축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정말 새로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바로 나훈아 씨의 그 피습 사건이 있기 전날 범인과 남진 씨가 실제로 만났다는 그 사실이 밝혀진 거죠. 한 언론에 따르면은 피습 전날에 그 피습남이 남진 씨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내가 정가 사범이다. 돈을 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진 씨는 당연히 처음 보는 사람은 돈을 달라고 하니까 무슨 말이냐고 안 줬겠죠. 그리고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피습남이 라이벌인 나훈아를 해치울 테니 보상을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어머나. 아니 어떻게 처음 보는 사이인데 정가 사범이 와가지고 돈을 내놓으라 뭐 이럴 수가 있죠? 아니 그래서 남진 씨가 돈을 줬나요? 애초에는 돈을 안 줬겠죠. 근데 옆에서 이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인이 좀 이렇게 돌려보내면 계속 좀 뭔가 귀찮게 하고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해서 5,000원 가량을 좀 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 5,000원이 화근이 됩니다. 아이고. 나중에 이 범죄남이 나는 남진의 사주를 받았다, 5,000원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신고를 받고 징역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가지고도 문제가 됩니다. 돌아와서 사주한 사람으로 알리겠다 언론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서 결국에는 81,500원 당시에 81,500원을 이제 갈취해간 겁니다. 왜냐면 남진 씨는 그때 최고 잘 나갔을 때였기 때문에 사실은 아니지만 아까 5,000원 뭐 줘서 보냈다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빌미 삼아서 언론에 알리고 세상에 알리면 피해를 볼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 해서 자주 찾아오고 행패 부리고 집에도 오고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견디다 못해서 이제 협박 혐의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고요. 이런 어이없는 일을 결국에는 한번 처음에 초동에 잘못 대처하는 바람에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네. 하지만 남진 씨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피해자 그 나훈아 씨 입장에서는 조금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서운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나훈아 씨 반응은 그랬습니다. 사실 옆에서 그 사람이 계속 뭐 나훈아를 해치우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소리를 들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언질이라도 해줬다면 좀 방심하지 않고 주의를 했을 텐데 라면서 좀 남진 씨에게 서운한 감정을 내비쳤다고 해요. 피습남의 협박과 폭행으로 잠시도 조용할 날이 없었던 남진, 나훈아 씨. 그런데 그 후 또다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거든요. 네, 7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번엔 남진 씨가 피습을 당할 뻔한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굉장히 충격적인 건 3년 전 나훈아 씨가 당한 그 피습 방법과 똑같은 수법으로 범행이 벌어진 겁니다. 당시 남진 씨가 부산의 국도극장에서 공연 중이었는데요. 이때 한 남성이 꽃다발 속에 감추어둔 그 깨진 병으로 피습을 하려다가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후에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죠. 바로 그 남성의 정체는 나훈아 씨를 피습한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남진 씨 열혈팬 아니었어요? 왜 남진 씨를 팬을 갈아타가 피습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와. 아무래도 이제 나훈아 씨에 의해서 남진 씨까지 자신을 신고해서 결국 철창행을 하게 됐으니까 이제 억하심정에 다 부셔버리겠어 뭐 이런 심정으로 이런 범죄까지 저지른 게 아닌가 싶네요. 나중에 남진 씨가 얘기를 했지만 남진 씨의 어떤 열성 팬이라기보다는 단지 남진 씨를 통해서 뭔가를 좀 얻어내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만 이렇게 안 좋은 일을 반복해서 했던 거고 결국에는 이제 남진 씨한테까지 와서 이제 해코지를 하게 된 건데 남진 씨가 이제 잠시 그 활동하다가 목포에 가서 뭐 술집도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목포에까지 찾아와가지고 불도 지르고. 그러니까 정말 아주 악질적으로 괴롭히는 아주 전형적인 스토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요. 나훈아 씨와 그 남진 씨를 괴롭혔던 그 피습남의 정체가 밝혀졌는데 그분의 정체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다고요?
네, 엄청난 그야말로 반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정체는 남진 씨의 팬도 아니고 나훈아 씨의 팬도 아니고 신성일 씨의 팬입니다. 대박. 아니 뭐 신성희 씨 가수도 아닌데 왜 이렇게 카테고리가 바뀌어가지고. 이거 막 소름 돋아. 웃을 일은 아니에요. 신성희 씨도 이게. 집에서 TV 보다가 네, 내 팬이었다고. 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은 나훈아 피습 이 사건의 범인은 당시 신성일 씨 주소는 물론이고 뭐 신산 명세서를 정도로 막 꿰차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스토커였다고 합니다. 뭐 신성일 씨 집에 찾아가는 건 예사고요. 뭐 촬영장에 가가지고 횡패도 막 부리고 그런 다음에 뭐 신성일 씨 측근에게 술값, 교통비 막 이런 것도 뺏고 굉장히 좀 재질이 나빴다고 해요.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그 신성일 씨 팬인데 왜 그 나훈아 씨하고 남진 씨를 공격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했던 걸까요? 사실 나훈아 씨 피습 사건이 있던 날 사실 목표한 그 타깃은 나훈아 씨가 아니라 신성일 씨였다고 해요. 그런데 신성일 씨를 스토킹을 하는 그 과정에서 신성일 씨 매니저와 또 뭐 이런 옥신각신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그에 대한 안갚음을 하려고 신성일 씨를 타깃으로 잡았던 건데 술에 취하고 이렇게 좀 졸다 일어나 보니까 이미 신성일 씨의 무대는 끝이 났고 무대에는 나훈아 씨가 서 있더라는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이왕 이렇게 된 거 돈이나 한번 벌어보자 뭐 이런 심보로 나훈아 씨를 공격을 한 게 아닌가라는 추측이죠. 그냥 유명인을 상대로 그냥 문제를 건드리는 사람이네요. 거기에 또 묻지마까지 네, 거죠. 묻지마까지. 누구든 상관없다 네. 이런 뭐. 정말 한 팬의 잘못된 사랑과 행동으로 나훈아 씨와 남진 씨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된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두 사람을 둘러싼 피습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고 또 합니다. 있어요? 아니 인생에서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사건이 또 있었다면 정말 놀라운데 뭔가요 또? 네, 피습 사건이 일어난 지 14년 만인데요. 1989년에 남진과 또다시 정체불명의 괴한들에게 피습을 당하게 되는데요. 당시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캬바레 공연을 마치고 이제 귀가하기 위해서 주차장으로 갔던 남진 씨가 차 문을 열었는데 뒤에서 갑자기 20대 남성 3명이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흉기로 남진 씨의 허벅지를 찌르고 그대로 달아났다고 해요. 이후에 이제 남진 씨의 증언에 따르면 자신의 눈앞에서 허벅 관통한 칼이 15cm 정도 나와 있었다. 라고 하니까 정말 아찔했던 상황이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네요. 네, 실제로 남진 씨가 굉장히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상황인데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입니다. 허벅지에 관통한 칼이 대동맥을 5mm 정도 비껴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겨우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아니 도대체 왜 누가 그런 위험한 짓을 했다는 거죠? 네, 사실 남진 씨를 찌른 범인은 팬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조직 폭력배가 개입돼 있었어요. 칼까지 쓰는 거 보면. 그래. 그러니까 이게 조직 시대적 폭력배라는 얘기가 있었으면 어쨌든 뭐 남진 씨가 조직 폭력배 어떤 뭐 관련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남진 씨가 2011년도에 한 방송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사실 남진 씨가 당시 방송 출연이 좀 중단되면서 유흥업에 좀 나가기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워낙 안 다녀 버릇하니까 좀 텃세가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난 조직 폭력배들이 남진 씨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피습을 한 거라고 합니다. 결국엔 나훈아 씨 또는 나훈아 씨 팬이랑은 전혀 관계없는 일이었어요. 그쵸. 근데 의심은 네. 또 글로 당하고. 네. 전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실제로 남진 씨는 이후에 이 사건에 대해서 팬들 간의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100% 아니었다라고 해명을 했고, 이후에는 이제 뭐 나훈아 씨와의 끊임없던 그 불화설에 대해서는 같이 활동한 동료인데 뭐 진짜로 그랬겠느냐라면서 이 말을 부인하기도 했죠. 아무래도 라이벌 구도로 오랜 시간 경쟁하다 보니 그런 오해와 의심들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전설의 라이벌 나훈아 씨와 남진 씨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네, 나훈아 씨는 11년 만에 지금 컴백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11월에 공연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음반도 빠르면 5월, 뭐 조금 늦으면 11월 정도에 나올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마침 뭐 11년 만에 나훈아 씨가 컴백을 하는 올해는 올 하반기에는 지금 왜냐하면 남진 씨도 요즘 뭐 방송에서 굉장히 평소에 유쾌한 그런 모습으로 방송이 많이 나오잖아요. 5월 또 콘서트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이어진다면 아마 올해는 뭐 조용필 씨도 콘서트에 잡혀 있고 나훈아 씨
남진 씨까지 정말 당대 스타들이 올해는 왠지 콘서트를 한번 격돌하지 않을까 하반기에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풍무쇼에서는 협박부터 살해 위협까지 스타는 괴로워를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라틴어 속담 중에 사랑은 부드러운 말로 잘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스타를 향한 올바른 사랑의 표현이 스타를 더욱 빛내고 아름답게 만든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풍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엔 더 쇼킹하고 더 뜨거운 풍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